깊은 교육 채널. 조선이 문호를 열던 당시에 김옥균과 민영익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조선의 개화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나는 1851년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에서 안동 김씨 김병태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6살 때인 1856년 서울에 살던 오촌 숙부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서울에서 글공부를 하며 유복하게 보냈죠. 나름대로 영특하고 공부를 잘해서 22세 되던 해에 과거에 장원 급제했으며 이후 총망받는 관리로 정부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개화파의 리더가 되었어요. 나는 1860년생으로 김옥균보다 9살이나 적었어요. 그러나 나는 명성황후 민비의 유일한 친정 조카로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관리였죠. 이런 나였기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19세의 나이에 이미 정부의 인사권을 좌우하는 2조 참의 자리에 올랐으며 나의 사랑채에는 개화의 눈을 뜬 김옥균, 홍영식 등이 자주 드나들며 조선의 앞날을 진지하게 논의하고는 했어요. 민영익이 말하는 2조 참의는 관리들의 인사권을 담당했던 관청의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880년대로 접어들며 둘 사이는 점차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발단은 이모군란이었어요. 그렇지. 구식군대의 군인들이 일으킨 그 사건 때문이지. 1882년 6월에 발생한 이모군란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조선의 개화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1881년에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문물을 살펴보고 오게 했으며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 청나라에 기술단을 파견하여 청의 근대 문물을 살핌과 동시에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그것 말고도 또한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맞아. 그래서 통리기무원을 설치하였으며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창설했어요. 허나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발생한 이모군란 이후 민영익은 김옥균이 이끄는 개화 세력과 점차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급진 개화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서둘러 과격한 개혁을 추진하려 한 데 반하여 저와 몇몇 뜻이 맞는 사람들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거든요. 그래도 청나라보다는 일본과 손잡는 게 난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 차이는 민영익이 보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에 다녀온 뒤 더욱 확연하게 벌어졌습니다. 1883년 5월에 주한 미국 공사 푸트가 내한하자 6월에 조선 정부는 담례 차원에서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 사절단을 이끈 사람이 바로 나죠.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보빙사라고 했어요. 보빙사는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 후 이루어진 양국 간 친선을 위한 사절단 파견이었죠. 나는 이때 미국의 아서 대통령을 만나 한글로 작성된 국서를 전달한 후 방직공장, 의약제조회사, 철도회사 등 근대 문물과 시설들을 두루 살펴보고 유럽까지 견문을 넓힌 다음 귀국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영익은 김옥균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한때 나의 동지이자 후원자였던 민영익이 비록 우리들과 뜻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발전된 미국의 문물을 접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나의 생각일 뿐이더군요. 맞아요. 귀국 후에 나는 김옥균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욱더 청나라에 치우친 정책을 펼쳤어요. 급진 개화파 입장에서 나는 타도의 대상일 뿐 더 이상 동지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었기에 김옥균은 갑신정변 당시에 살해해야 할 반대파 사람 중 첫 번째 대상자로 민영익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익은 여러 군데 칼을 맞고도 서양인 의사 알렌의 치료 덕분에 운 좋게 살아났죠.
그때 서양 의사인 알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황천길로 갔을 텐데. 어찌 보면 이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개화의 이름으로 모두 바꾸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을 뿐이죠. 그때 내가 죽었다면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 갑자기 내 운명 또한 기구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 또한 그리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김옥균은 어찌 되었을까요?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으며 김옥균과 그의 일행은 쫓겨나는 일본 공사의 뒤를 따라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성공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어요. 이게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지요.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으로 간 김옥균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으로 간 내 삶은 불행 그 자체였어요. 나를 이용하여 조선에서 한몫 잡아보려던 일본이었지만 정변이 실패하고 내가 일본 땅으로 망명해 오자 그들은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했죠. 일본에서 나는 토끼 사냥이 끝난 뒤에 사냥개에 불과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기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난 열혈 남아였거든요. 일본이 나를 천대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 개화를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일본이 도와주지 않자 1894년에는 마지막 승부수로 당시 중국을 이끌고 있던 이홍장과의談판을 위해 중국으로 들어가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김옥균에게 이 여행은 저승길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중국에 들어간다는 첩보를 전해 들은 이일직은 홍종우를 매수하여 비밀리에 상해로 보내 김옥균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풍우나 김옥균은 자기 뜻을 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내 삶은 뭐 편했을 줄 아세요? 친청 정책을 고수하다가 반대파의 미움을 사서 중국에 망명을 떠나기도 했고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해외를 떠돌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친일 정권이 수립되자 마수 김옥균이 살해되었던 상해로 완전 망명하여 그곳에서 대한제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통곡하다가 1913년 생을 마감했죠. 김옥균과 민영익, 한때는 동지였지만 개혁에 대한 방향 차이로 서로에게 등을 돌려야 했던 그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조선 개화라는 큰 틀에서 자신의 개화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진정한 라이벌입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힘을 합쳐 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 개화를 자주적으로 이루어냈다면 분명 조선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